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며 따뜻하고 무탈하게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 중에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지요? 까마귀의 색깔이 까맣다는 데서 무엇을 까맣게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핀잔하는 투로 이르는 말이랍니다. 오늘 문을 열 이야기는 정말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뒤돌아서면 무엇이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담뱃대 어디 있나? 옛날 어느 고을에 정말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금방 한 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들이 옷을 입고 담뱃대를 쥔 채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길을 걷자면 오른손과 왼손을 차례차례 앞과 뒤로 흔들어야 걸을 수가 있지요. 이 사람도 담뱃대를 진 오른손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길을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담뱃대를 진 오른손이 뒤로 갔을 때였어요. 방금 전까지 확실히 보이던 담뱃대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우 걱정하였어요. 물론 담뱃대를 진 오른손이 뒤로 간 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답니다. 아니, 내 담뱃대가 어디에 있나? 그 순간 왼손이 뒤로 가고 담뱃대를 진 오른손이 앞으로 쑥 나왔어요. 그러자 담뱃대가 오른손에 쥐어진 것을 알아차렸지요. 여기 있구나. 그러자 금방 또 오른손이 뒤로 가 담뱃대가 안 보였답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으로 담뱃대를 쥐고 있던 사실과 오른손이 뒤로 갔다는 것을 또 잊어버렸지요. 담뱃대 어디 있나? 그 순간 또 오른손이 앞으로 쑥 나왔어요. 여기 있구나. 이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도 이처럼 담뱃대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자연히 손놀림도 빨라졌지요. 담뱃대 어디 있나? 여기 있구나. 아니, 담뱃대 어디 있나? 얘 있구나. 걸음이 빠를수록 이 소리도 빨라졌답니다. 이 사람은 온종일 길을 걸어가면서 담뱃대 어디 있나? 여기 있구나를 수없이 되풀이했다고 한답니다. 버려진 갓과 망건. 옛날 어느 곳에 무엇이든 금방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손해를 보거나 남의 놀림을 당할 때가 많았지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똥이 마려웠어요. 그런데 똥을 누자면 대체로 이마에 두르고 있는 망건과 머리에 쓰고 있는 갓을 벗어놓고 누워야 한답니다. 그게 옛날의 풍속이었지요. 망건이나 갓은 외출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옷차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은 걱정이 되었답니다. 망건과 갓을 함부로 두었다가는 잊어버리고 그대로 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똥을 다 누고 갈 때에 벗어놓은 망건과 갓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가 멀지 않은 곳에 수양버들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옳거니 저 수양버들 가지에다가 내 망건과 갓을 걸어두고 그 아래에서 똥을 누잡구나. 그러면 똥을 다 누고 일어설 때 망건과 갓이 머리에 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망건과 갓을 잊어먹지 않고 쓰고 갈 수가 있지. 그런 좋은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 사람은 수양버들 아래로 가서 망건과 갓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었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앉아 똥을 누웠지요. 그러나 무엇이든 잘 잊어버리는 이 사람은 똥을 누는 동안에 벌써 자기가 수양버들 가지에 망건과 갓을 걸어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똥을 다 누고 무심히 일어서는데 나뭇가지에 걸어놓았던 망건과 갓이 머리에 닿았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그것이 자기 망건과 갓인 줄은 전혀 몰랐지요. 아니, 어떤 놈이 여기다가 망건과 갓을 놓고 갔네? 그 놈 참 정신 나간 놈 아니면 미친 놈일 것이야. 이러고는 그 망건과 갓에 퇴퇴 가래침을 뱉더니 멀리 팽개쳐 버렸답니다. 그러고는 수양버들 밑을 굽어보니 똥이 한 무더기 놓여 있었지요. 이 사람은 그것이 방금 자기가 눈 똥인 줄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똥을 눈 사람을 비웃었지요. 원, 세상에 별 더러운 녀석도 다 있구먼. 아름다운 수양버들 아래에다가 똥을 싸고 내빼다니. 면 무식도 못한 사위. 장인이 새 사위를 불러놓고 물었답니다. 사위가 그를 얼마나 아는지 궁금했거든요. 자네 면 무식은 했는가? 장인은 어깨에 힘을 주고서 사위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못했습니다. 사위의 대답에 장인은 할 말을 잃었지요. 면무식이란 그를 좀 깨우쳐 겨우 무식하다는 소리는 안 듣는 정도를 가리키지요. 그런데 면무식도 못했다니 장인은 기가 막힐 수밖에요. 장인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혀를 끌끌 찼답니다. 해가 큰일이구먼. 사람이 그를 모르면 담벼락을 대하고 앉은 것처럼 깜깜하다네. 그렇다면 사물의 이치는 좀 아는지 내가 물어보겠네. 장인이 거드름을 피우며 사위의 얼굴을 보았어요. 사위도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장인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소나무는 왜 늘 푸르고 학은 어째서 잘 우는지 아는가? 장인의 물음에 사위는 씩씩하게 대답했답니다. 잘 모릅니다. 에? 모른다고? 그 이치를 모른단 말인가? 장인은 갈수록 태산이라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소나무는 속이 작기 때문에 푸르고 학은 목이 길기 때문에 잘 우는 것이라네. 자네가 공부를 했다면 그런 것쯤은 알고 있을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네. 장인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러자 사위가 빙그레 웃더니 장인에게 물었답니다. 장인어른, 제가 몇 마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무엇이든 물어보게. 어떤 것이든 다 답해주겠네. 장인은 자신 있게 대답하였지요. 장인어른, 대나무가 늘 푸른 것도 속이 찼기 때문이며 개구리가 잘 우는 것도 목이 길기 때문입니까? 뭐라고? 사위의 물음에 장인은 아무 말도 못하였어요. 그저 멀뚱멀뚱 사위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어떤 것이든 다 답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위는 그런 장인을 보고 빙그레 웃었답니다. 사위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별로 공부를 하지도 않은 장인이 거만을 떨자 장인을 골려주려고 일부러 어리석은 채 했던 것이랍니다. 송장수와 뚜껑 바위. 경북 영주군
속칭 광신이라는 마을 뒷산 영주 시가지가 한눈에 훤히 내려다 보이는 시원스러운 곳에 바위에 뚜껑을 덮어놓은 듯한 이상하게 생긴 커다란 바위가 하나 우뚝 서 있답니다. 조선 초기에 이 마을에 송석이라는 바보 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이 아이는 10리나 떨어진 영주 문정리 한천이라는 서당으로 글 공부를 하러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 송석은 너무나 바보 같아서 서당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무들의 놀림감이 되어서 따돌림과 문매까지 맞았답니다. 이를 한탄한 송석은 어느 날 글 공부를 포기하고 서당에서 멀리 떨어진 연못 둑에서 낮잠을 잤답니다. 그런데 꿈에 어떤 노승이 나타나 이 못에 있는 잉어를 잡아먹으면 힘이 솟아나느니라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연못 속을 들여다보니 과연 잉어가 있었답니다. 이에 이 잉어를 잡아먹고 나니 힘이 솟아났지요. 그리고 서당에 돌아오니 여러 글동무들이 서당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올라가 대추를 따먹고 대추씨를 던지며 이 바보야, 어디 갔다 이제 온 것이야? 하면서 놀려대는 바람에 송석은 화가 나서 당장에 대추나무를 뽑아버렸답니다. 그 후부터 송석의 힘은 세상에 알려져 송장수로 불리워졌답니다. 어느 날 송장수는 문정리 앞을 흐르는 남원천이 장마로 물이 많이 불어 상여가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상주와 상여꾼을 태워 두 손으로 성큼 들어 건네주었어요. 그로부터 송장수의 힘이 조정에까지 알려지자 일부 간신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송장수를 모함하고 집안에서는 화를 면하기 위해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장수는 어머니께 농담 삼아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지요. 바로 내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잉어 비늘을 떼면 나는 곧바로 죽습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간신들의 모함에 빠진 송장수의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겨드랑이 밑에 있는 잉어 비늘을 떼었더니 송장수는 괴성을 지르며 곧 죽어버렸어요. 그가 죽은 날로부터 며칠 후 문정리 못둑에서 송장수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려던 용마가 등에다 송장수가 입었던 갑옷을 싣고 못둑을 빙빙 돌면서 울다가 끝내는 갑옷을 이 뚜껑 바위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후부터 광신에는 이 뚜껑바위 속에 송장수의 갑옷이 들어있다고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을 빌어보면 날씨가 맑은 날이라도 뚜껑바위를 해칠 마음으로 뒷산에 올라가면 당장에 번개와 천둥이 치고 소낙비가 내린다고 하며 마을 사람들 모두는 이 바위를 보호하여 지금도 고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답니다. 3대 독자를 죽인 당산. 옛날에 경상북도 달성군 성서 갈산동이라는 마을 주변에 당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옛날부터 한두 아름이 넘는 당산나무가 있었답니다. 이 동네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1년 내내 편안히 지내기를 기원하는 뜻의 제사를 지내었지요. 그 어느 해인가 어느 한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은 3대를 계속 외아들로 내려온 자손이 아주 귀한 집이었는데 그 당시 외아들의 나이가 서너 살이었답니다.
그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장을 보아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였지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제사 음식을 차린 상에 가서 밤 한 개를 부모 모르게 먹었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아이가 원인 모르게 몸이 불덩이처럼 되어서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제사를 준비한 그 집에서는 제사 장만하는 정성은 간 곳 없이 귀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야단 법석이 났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사 음식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는 도끼를 들고 내 아들을 살려내라 하고 당산나무를 찍어 넘어뜨렸지요. 그 후 동네 사람들이 3대 독자 귀한 아들을 아무 연유 없이 죽였으니 그런 당산에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며 일부러 당산나무를 톱으로 베고 도끼로 찍어서 내버린 후에는 일체 그 당산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한답니다. 노비가 된 공주. 경혜공주는 조선 제5대 문종의 딸이자 제6대 단종의 누이랍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남편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뒤 노비의 신분으로 추락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지요. 경혜공주는 세종 17년인 1435년 문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훗날 현덕 왕후가 되는 권씨 사이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가 왕이 아닌 세자인데다가 어머니가 세자의 후궁이었기 때문에 경혜공주는 당시의 공주가 아니라 정삼품 현주였답니다. 세자빈이 낳은 딸은 정이품 군주였지요. 그 자귀도 7살이 넘어서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 권씨는 세자의 아이인 경혜공주를 낳았다고 곧바로 세자빈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종 23년인 1441년 세자빈 권씨는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종이지요. 하지만 세자빈 권씨는 아들을 낳자마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어머니를 잃은 경혜공주는 궁궐을 떠나게 되었지요. 궁궐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궁궐 밖에 나가 살았는데 경혜공주도 이를 피하기 위해 조유래라는 사람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답니다. 경혜공주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돌봐준 것은 유모 어린이였어요. 어린이는 원래 공주의 어머니인 권씨의 여종이었는데 경혜공주를 정성스레 보살폈지요. 어린이는 뒷날 제9대 성종이 되는 자산군의 유모로 일하기도 하였답니다. 세종 32년인 1450년 경혜공주가 16세가 되자 문종은 딸의 결혼을 서둘렀어요. 그때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세종이 세상을 떠난다면 3년상을 치르는 동안은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경혜공주는 19세가 되어 혼기를 놓칠 수 있었답니다. 그해 1월 24일 경혜공주는 한성 부윤을 지낸 정충경의 아들 정종과 혼례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도 못 되어 세종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왕위에 오른 문종은 세종의 3년상을 치른 뒤 경혜공주가 살 집을 궁궐 밖에 마련해 주었어요. 그곳은 궁궐과 가까운 양덕방 향교동이었지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동네인데 궁궐과 관청이 가까워 고위 관리들이 모여 살았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의 자녀들이 혼인을 하면 궁궐 밖에 나가 살았지요. 이때 왕실에서는 살림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집의 규모는 대군이 60칸, 왕자와 공주는 50칸, 옹주는 40칸이었어요. 세자는 궁궐 안에 있는 동궁에서 살았답니다.
딸에게 살림집을 마련해준 문종은 1452년 5월 14일 눈을 감았답니다. 세종의 3년상을 치르고 한 달이 지난 뒤였지요. 건강이 좋지 않았던 문종은 자신의 뒤를 이을 어린 아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에 대신 김종서와 황보인을 불러 이런 유언을 남겼답니다. 내가 죽으면 왕위에 오를 어린 세자를 잘 보살펴 주시오. 단종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임금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나 그 자리는 불안하기만 하였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단종은 궁궐에서 지내는 것이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향교동 경혜공주의 집을 찾아갔지요. 노이의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단종은 자주 노이의 집을 찾더니 나중에는 경혜공주의 집을 시자소로 삼았답니다. 시자소는 왕이 궁전을 떠나 임시로 머무는 집을 말한답니다. 단종은 경혜공주의 집에서 살며 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어요. 단종 1년인 1453년 10월 10일 밤이었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측근 세력들과 마침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먼저 자신들이 없애야 할 조정 대신들의 이름을 적어 이른바 살생부를 만들었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오른 이름이 김종서였답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없애려고 신복 부하들과 함께 서대문 밖에 있는 김종서의 집을 습격하였어요. 이들은 철퇴로 김종서를 해치운 뒤 단종이 머물고 있는 향교동 시자소 경혜공주의 집으로 몰려갔답니다. 그때 단종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한밤중에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치자 잠에서 깬 단종은 벌벌 떨며 말하였지요. 삼촌, 나를 살려주세요. 수양대군이 대답하였어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제게 맡기시면 됩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이름으로 조정 대신들을 경혜공주의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하여 단종의 명을 받고 달려온 대신들 가운데 살생부에 오른 사람들을 신복 부하들을 시켜 모조리 죽였답니다.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한답니다. 수양대군은 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어요. 스스로 영의정이 되어 조정을 손아귀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에는 마침내 임금이 되었답니다.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났지만 사실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위협하여 왕위를 빼앗은 셈이었지요. 이때 경혜공주는 남편인 영양위 정종이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어요. 정종이 유배를 떠나는 것은 수양대군의 동생인 금성대군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지요. 금성대군은 수양대군이 왕위를 탐내 조정 대신들을 죽였다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어요. 이에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이 미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을 감시하다가 영모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하여 금성대군은 물론 금성대군과 가까운 사람들을 잡아들여 귀양을 보냈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이 유배를 떠나자 몸져 누웠어요. 이때 경혜공주는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단종과 세조에게 알렸답니다. 세조는 깜짝 놀랐어요. 경혜공주가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큰일이었지요.
남편을 귀양 보낸 일로 충격을 받아 생긴 병이니 경혜공주가 죽기라도 한다면 백성들의 비난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었어요. 세조는 할 수 없이 의금부에 명령을 내렸답니다. 정종을 유배지에서 풀어주도록 하라. 정종은 유배지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경혜공주는 뛸 듯이 기뻐하였어요. 병석에서 일어나 남편을 반갑게 맞이하였지요. 어서 오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경혜공주가 병석에서 일어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세조를 모시는 신하들이 이런 내용의 상소를 올렸답니다. 공주의 병이 다 나았으니 영양위 정종을 유배지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정종은 공주가 아프다고 해서 잠시 풀려나 한양에 왔을 뿐입니다. 상소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세조는 할 수 없이 정종을 다시 귀양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영양위 정종을 경기도 수원으로 유배 보내도록 하라. 멀고 험한 강원도 영월 대신 한양과 가까운 경기도 수원을 유배지로 정한 것은 경혜공주를 생각해서였어요. 경혜공주는 남편이 또 유배를 떠나게 되자 세조에게 이렇게 청하였어요. 나도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가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경혜공주는 간절히 청하였어요. 세조로서는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갔답니다. 유배지에서도 경혜공주는 행복하였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얼마 뒤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 유배지를 옮겨야 했답니다. 세조 2년인 1456년 성삼문, 박팽년 등 집현전 출신의 학자들이 단종을 다시 임금 자리에 앉히려다 발각된 사육신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사건 때문에 감시가 심해져 정종은 전라도 광주로 유배지가 바뀌었고 위리 안치라는 형벌까지 받았답니다. 위리 안치는 죄인을 가시나무 울타리를 친 집안에 가두어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게 하는 형벌이지요. 경혜공주는 전라도 광주의 유배지에서도 남편과 같이 지내었어요. 비록 갇혀 지내는 신세였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였지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답니다. 사육신 사건으로 단종은 거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어 이듬해 사약을 받고 죽었답니다. 세조는 단종을 따르는 세력들을 모두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동생인 금성대군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의 남편인 정종을 살려두고 있었지만 정종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종이 법을 어기고 성탄이라는 스님 등과 자주 접촉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어요. 그러자 세조는 정종이 영모를 꾀했다고 의심하여 그를 사형에 처했답니다. 조선시대에는 영모 사건에 연루되면 그 가족과 일가 친척들도 처벌을 받았답니다. 죄인인 아버지와 16세 이상인 아들은 사형에 처하고 죄인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들과 일가 친척들은 노비로 삼았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이 영모죄로 처형을 당하자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었어요. 한 나라의 공주가 전라도 순천의 관노비가 된 것이지요. 당시의 순천 부사는 묵과 출신인 여자신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여자신은 경혜공주가 순천 관아에 도착하자 그를 불러 말하였어요.
그대는 이제 관노비가 되었으니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할 것이요. 경혜공주는 대뜸 대청으로 올라가 의자에 앉더니 호통을 쳤답니다. 네 이놈, 내가 정녕 누군지 몰라서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느냐. 나는 문종 대왕의 딸이다. 내 비록 죄가 있어 귀양을 왔다 해도 공주의 신분이 틀림없는데 일개 고을 수령이 어찌 나를 노비로 부린단 말이냐. 문종 대왕께서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여자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결국 경혜공주에게 관노비의 일을 시킬 수가 없었지요. 한편 경혜공주의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공주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자식을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었지요. 경혜공주는 뱃속의 아기 말고도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유배지인 광주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내관을 불러 말하였어요. 경혜공주의 유배지인 광주에 좀 다녀오너라. 경혜공주가 딸을 낳으면 그 아이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여라. 세조는 경혜공주가 아들을 낳으면 그 후환이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후환을 없애려고 내관에게 그런 명을 내렸지요. 하지만 세조의 부인인 정인 왕후가 이 사실을 알고 내관을 조용히 불러 분부하였어요. 문종 대왕의 핏줄이라고는 경혜공주가 낳은 아이뿐이다. 아들을 낳았다고 목 졸라 죽인다면 문종 대왕의 핏줄은 영영 끊어지고 말 것이다. 너는 경혜공주가 아들을 낳아도 반드시 궁궐로 데려오너라. 임금을 속인 죄는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내관은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어요. 얼마 뒤 경혜공주가 유배지에서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러자 내관은 경혜공주를 만나 세조와 정희왕후가 자기에게 내린 분부를 그대로 전하였어요. 경혜공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내 아들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왕비 밑에서 자라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야. 그래, 왕비님을 믿고 아들을 궁궐로 보내자. 경혜공주는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아들을 정희왕후에게 보내었지요. 정희왕후는 경혜공주의 아들에게 여자옷을 입혀 궁중에서 길렀답니다. 어느 날 세조는 내전에서 그 아이를 보고 황후에게 물었어요. 저 아이는 여자옷을 입었어도 남자아이 같구려. 생김새나 하는 행동이. 그제야 왕후는 세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세조는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히며 말하였지요. 지난 일을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아이를 보니 절로 눈물이 흐르는구려. 세조는 아이 이름을 미수라고 지어주었답니다. 눈썹이 희도록 오래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세조는 경혜공주의 아들을 본 날 경혜공주가 관노비로 있는 순천고을로 내관을 내려보냈어요. 그리하여 공주를 사면하고 한양으로 불러 올렸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궐 근처에 집을 마련해주고 공주의 신분도 되찾아 주었지요. 몰수했던 재산과 노비도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경혜공주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딸을 낳은 뒤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동생과 남편을 죽인 세조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경혜공주는 4년 뒤에 스님의 옷을 벗고 속세로 돌아왔어요. 자신은 사면되어 노비의 신분을 벗었지만 아들과 딸은 여전히 노비의 신분이었어요. 경혜공주는 두 아이에게 채워진 연좌의 사슬을 풀어달라고 세조에게 간절히 청했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를 만나 그 청을 들어주었어요. 그리하여 경혜공주의 아들과 딸은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는 16세 때 돈영부 직장 벼슬에 임명되었어요. 이로써 연좌의 사슬을 완전히 벗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경혜공주는 아들이 직장 벼슬에 임명된 지 7달 뒤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때 공주의 나이는 39세였답니다. 심술궂은 주인을 골탕 먹인 머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허생이라는 부자가 살았는데 심술궂기로 아주 유명하였어요. 게다가 무지무지 구두쇠였지요.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재산을 모아 큰 부자가 되었지만 남에게 베풀 줄을 몰랐답니다. 이웃은 물론 집에 데리고 있는 머슴에게도 고약하게 굴었지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밭 갈아라, 나무 해와라, 물 길어와라, 마당 쓸어라. 부려먹기만 했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새벽부터 밭 갈랴, 청소하랴, 나무하랴 어찌나 일을 많이 했는지 머슴은 오전 무렵에 벌써 녹초가 되어 버렸답니다. 점심때가 오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렸지요. 조금 있자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하녀가 밥 광주리를 이고 나타났어요. 밥 먹을 생각을 하니 입에 침이 막 고였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일을 많이 했으니 고기 반찬이라도 있겠지. 내심 기대를 하고 밥 광주리를 들여다보았더니 웬걸 멀건 보리죽 한 그릇이 다였지요. 화가 난 머슴은 죽그릇을 패대기 치고는 씩씩거리며 허생을 찾아갔어요. 주인님, 밥 좀 주세요. 고기 반찬은 못 줘도 밥은 줘야죠. 배고파서 일을 못 하겠다고요. 뭐라고? 배가 고파? 허생은 기가 막히다는 듯 머슴을 노려보았어요. 일은 안 하고 밥 타령만 하는 식충이 같은 녀석. 얘따, 이거나 먹어라. 허생은 밭에 가져가려던 똥거름을 한 덩이 푹 퍼서 머슴에게 끼얹었어요. 머슴은 피하지도 못하고 똥을 홀딱 뒤집어 쓰고 말았답니다. 머슴은 이를 박박 갈았어요. 자나깨나 허생을 골탕 먹일 궁리만 하였지요. 어디 두고 보자. 내 언제고 꼭 이 원수를 갚아주마. 하루는 허생이 머슴만 달랑 데리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한참 산길을 가던 허생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머슴을 불렀답니다. 여기 어디 똥 눌 만한 곳이 있느냐? 산속에 무슨 뒷간이 있겠습니까요? 참으세요. 조금 더 가자 허생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였지요. 아이고, 급해 죽겠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테니 참으시라니까요. 허생이 똥을 참느라 입술을 꼭 깨무는 것을 봤지만 머슴은 일부러 더욱 늑장을 부렸답니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얼마 더 가자 허생이 다시 머슴을 불렀어요. 얼마나 똥을 참고 있는지 목소리까지 달달 떨렸답니다. 아이고, 아직 멀었느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윽고 머슴이 허생을 돌아보며 말하였어요.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래, 이러다 바지에 싸겠구나. 어쩝니까? 양반 체면에 엉덩이를 까고 길에서 놀 수도 없고. 양반 이거 뭐고 더는 못 참겠다. 저기 나무 뒤에라도 가서 놓야겠어. 잠시만요. 말을 세우고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던 머슴이 말하였어요.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볼지도 모르니 저기 풀숲으로 들어가서 이를 보십시오. 머슴은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을 가리켰어요. 알았다. 잠깐만 기다리거라. 말에서 뛰어내린 허생은 바지를 움켜쥐고 풀숲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그만 허리띠를 풀기도 전에 똥이 좌르르 흘러내리는 것이었어요. 질척질척한 물지똥이 자꾸만 쏟아져서 바지가 흠씬 다 젖었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걸 어째? 허생이 당황해서 허둥거렸지요.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던 머슴이 모르는 척 물었답니다. 일은 다 보셨습니까? 아니,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가까이 오지 말고. 허생은 머슴에게 똥 싼 걸 들킬까봐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아까 보니 저쪽에 시냇물이 있던데 저 녀석이 보기 전에 씻어야겠구나. 허생은 어기적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기어갔어요.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시큼한 똥냄새가 올라와서 코를 감싸 쥐어야만 하였지요. 나무 뒤에 숨어 훔쳐보던 머슴은 그 꼴이 참으로 고소하였지요. 머슴은 오래도록 킬킬거리면서 심술쟁이 주인을 실컷 비웃어 주었답니다. 산삼을 캐고 지은 정자. 금강산 양진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답니다. 평생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얼마 전에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참 불쌍한 할아버지야.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측은하게 생각하였어요. 할아버지의 재산은 곰방대와 담배 쌈집뿐이었지요. 내 평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곰방대를 피우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라도 찾으려고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힘들다.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거리며 산을 올랐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밤나무 밑에서 땀을 식히며 앉아 있었지요. 땀을 많이 흘려 그런지 목이 마르구나.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려고 개울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그러던 할아버지는 발끝에 무엇인가가 걸려 넘어졌지요. 아니, 이게 뭐지? 할아버지는 발밑에 있는 풀뿌리를 보았어요. 혹시 백도라진가?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땅을 파헤쳤지요. 땅을 파헤쳐 뽑아보니 크기가 커다란 무 같았어요. 정말로 큰 뿌리로구나. 할아버지는 신기한 뿌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답니다. 그때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그건 산삼이 아닙니까? 약초를 캐는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고 할아버지에게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큰 놈은 처음 봅니다. 이걸 어떻게 캐셨습니까?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산삼을 보며 부러워하였어요. 그럼 내가 정말 산삼을 캐었단 말인가? 놀란 토끼 눈처럼 할아버지의 눈은 커졌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가 캔 것이 풀뿌리가 아니라 산삼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믿어지지가 않는군 그래. 내가 산삼을 캐다니. 할아버지는 어깨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할아버지가 산삼을 캐었다는 소식은 마을에 퍼졌지요. 할아버지, 산삼을 캐셨다면서요? 구경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산삼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찾아온 사람들마다 커다란 산삼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나도 한번 이런 산삼을 캐어봤으면 좋겠어. 이걸 관가에 바치면 후한 상을 내릴 텐데.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산삼을 보며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았어요. 산삼 구경은 흥정을 하는 것으로 변해버렸지요. 이 광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신기한 듯 모여들었어요. 이건 만냥은 받을 수 있겠는데요. 1000냥짜리 산삼은 있다고 들었는데 만냥이라면?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산삼을 보고 한마디씩 하였답니다. 이때 금강산을 구경하던 어느 고을의 부자가 지나갔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게요? 부자는 할아버지의 산삼을 보았답니다. 이걸 내게 파시오. 만냥을 주리다. 부자는 그 자리에서 만냥을 내놓고 산삼을 갖고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졌지요. 할아버지, 잘 되셨습니다. 이제부터 밭도 사고 소도 사세요. 병도 낫게 약도 드시고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기쁨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였어요. 할아버지는 땅도 사고 자그마한 과일밭도 샀답니다. 밭에는 참외, 수박을 심었지요. 집 앞 길목에는 정자를 지었답니다. 정자에 물건을 파는 집이라고 푯말도 붙였어요. 할아버지는 정자에 앉아 금강산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사람들과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할아버지가 가꾼 참외와 수박도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은 얼만가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돈도 받지 않았지요. 금강산을 구경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아버지의 정자에서 쉬어가곤 하였어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정자는 소문이 났답니다. 그 소문은 금방 세상에 퍼졌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정자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곳이 허전하구먼. 그러게 말이에요. 어딜 가신 거지? 구경 온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정자에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헌옷을 입고 곰방대를 피웠어요. 이웃에 사는 노인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지요. 이보게, 돈을 만냥이나 받아놓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닌다니 어찌된 일인가? 할아버지는 크게 웃으며 말하였어요. 어려서부터 부잣집 머슴으로 살다 보니 남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네. 그것과 굶은 것은 무슨 상관이 있나? 이웃 노인은 의아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지요. 이 나이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아는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며 그 골짜기를 만냥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술 팔러 간 두 친구. 서울 뒷거리를 누비고 다니며 남의 재물을 빼앗아 먹고 사는 두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 두 친구는 주호와 김삼으로 어릴 적부터 쭉 함께 지내었지요. 아주 비싸 보이는 가락지인걸. 오늘도 좋은 물건을 손에 넣었어. 주호와 김삼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며 보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주호가 김삼에게 진지한 얼굴로 말하였어요. 나이가 40에 가깝도록 못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니 실로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네. 주호의 말에 김삼은 속으로 뜨끔하였지요. 사실 주호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김삼도 불쑥불쑥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어요. 주호는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털어놓았지요. 우리 오늘부터 술 장사를 해보세.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 외상을 주지 말고 자네와 나도 돈을 안 내고는 절대 술을 먹지 않기로 하세. 그렇게 하면 언젠가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사는 날이 오지 않겠나?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러자 김삼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흔쾌히 대답하였어요. 좋지. 자네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구먼. 주호와 김삼은 똑같이 돈을 내어 술을 한 통 샀답니다. 길에서 한 그릇씩 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앉을 곳이나 안주도 없이 길에서 술을 팔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술이 안 팔려서야 원. 뭔가 술을 팔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두 사람은 마침내 술통을 지고 서울 북쪽의 유명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팔아보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주호와 김삼은 목이 말라 더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아이고, 안 되겠어. 참다 못한 김삼이 마치 주머니에 남아있던 엽전 3푼을 꺼내었어요. 김삼은 그 돈을 주호에게 주고 술 한 잔을 따라 꿀꺽꿀꺽 마셨답니다. 그 모습을 본 주호도 못 참겠다는 듯 금방 받았던 엽전 3푼을 김삼에게 주었지요. 그러고는 술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자, 여기 3푼이네. 술값 3푼 여기 있네. 한 잔 주게나. 주호와 김삼은 엽전 3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 잔씩 따라 마셨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은 저물고 술통은 바닥이 났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주호가 말하였어요. 기분 좋다. 술 한 통은 여하간 다 팔았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자네나 나나 외상술은 한 잔도 안 먹었는데 돈은 왜 3푼뿐이야? 아니, 그러게. 이게 어찌된 일이지? 김삼 역시 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결국 주호와 김삼은 벌떡 일어나 술통을 내동댕이쳐 박살을 내었답니다. 우리 돈 훔쳐간 놈 나와라. 어느 놈이지 나오란 말이야. 술에 취한 두 친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러더니 비틀비틀하며 산을 내려갔답니다. 황소가 된 사람들. 옛날 강릉 지방에 지혜로운 사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또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노름꾼들 때문이었지요. 어떻게 하면 이 고을에서 노름이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느라 사또의 머리는 날이 갈수록 하얘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났는지
여봐라, 지금 당장 노름꾼들을 이곳으로 잡아들여라. 하고 명을 내렸어요. 그날 저녁 동원 마당에는 노름꾼들로 가득 찼지요. 사또는 화난 얼굴로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들,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않고 노름을 하느냐. 노름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과 같은 것이거늘 어찌 그리 나쁜 짓을 하느냐. 날이 2번 다시 노름을 안 하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노름꾼들은 코가 땅에 닿도록 빌고 또 빌었답니다. 좋다. 만약 또다시 노름을 하게 될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송아지라고 부르겠노라. 사또의 말에 노름꾼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송아지라고요? 왜 듣기가 싫으냐? 아이고, 아니옵니다. 그렇게 부르십시오. 사또는 노름꾼들에게 다짐을 받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며칠 못 가 노름꾼들은 다시 노름에 빠졌지요. 그때마다 노름꾼들은 동원에 끌려왔지만 볼기 한 대 안 맞고 내 놈은 송아지다 라는 말만 듣고 풀려났어요. 우리 고을 사도는 참 별난 양반이야. 누가 아니래. 난 송아지다라는 말만 하면 풀어주니 말이야. 하고 노름꾼들은 사또를 비웃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사또는 마을의 노름꾼이란 노름꾼은 하나도 남김없이 죄다 잡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줄줄이 묶여가는 노름꾼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찼답니다. 아이고, 잡아가면 뭐래? 나는 송아지다라고 말만 하면 풀어줄걸. 동원 마당에 모인 노름꾼들을 보며 사또는 이렇게 말했어요. 허허, 송아지들이 몰라보게 컸구먼. 이젠 송아지가 아니라 황소들이 되었네. 황소들아, 내 말을 잘 듣거라.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 나이니라.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 몽땅 팔아버리기로 하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노름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의 얼굴을 보았어요. 이방, 황소 수십 마리를 싸게 판다고 방을 붙이게. 오늘 저녁 때까지만 황소를 판다고 말이야. 사또의 말에 이방은 방문을 여러 장 써서 이 고을 저 고을에 붙였어요. 방을 본 사람들이 동원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요. 저녁이 되자 사또가 동원 마루로 나와 이방에게 명을 내렸어요. 이방, 어서 노름한 황소들을 끌어내도록 하게나. 잠시 후 오랏줄에 묶인 노름꾼들이 줄줄이 동원 마당으로 나왔어요. 아니, 황소를 판다더니? 글쎄 말이야, 방에는 분명 황소를 판다고 씌어 있었는데. 구경꾼들이 수군대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자들이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자들은 송아지가 자란 노름꾼 황소들이라오. 그러니 이 황소들을 사가시오. 하고 사또가 구경꾼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때였어요. 구경꾼들 중에서 아버지, 여보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름꾼들의 가족이었지요. 여러분 중에 이 황소들을 사갈 사람이 없다면 나는 저 노름꾼 황소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소. 그 순간 노름꾼과 노름꾼의 가족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어요. 노름꾼의 가족들은
얼른 집에서 돈을 가져와 황소값을 치르고 노름꾼을 데려갔답니다. 그때부터 이 고을에는 노름하는 사람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군요.